이게 지금 합법적 돈 복사 방법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 제가 되게 즐겨보는 역사 채널인데 잠깐 제가 유튜브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약화와 알림 설정들은 전 세계를 돌며 2000년에 걸쳐 본격적인 유람의 시대를 세게 됩니다. 참고로 디아스포라를 당한 유대인들 중에서 북서쪽으로 있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에서는 이자를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자는 돈을 빌려준 시간에 대한 반대 극부인데 시간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인간이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중세 기독교예요. 이후 유대인들은 특히 중세 왕실에 부가 있었던 네덜란드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그러니까 아까 베니스에서 스페인으로 간 거야. 아울러 줄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자 중에서 해 묻는 때문에 아이하였다며 네덜란드 아이어가 없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벌게 되었습니다. 15세기 말 스페인의 레콘키스타에 의하여 추방된 세파르딘 유대인들 중 상당수는 비교적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주식회사가 네덜란드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네덜란드 가보면은 굉장히 우리 상상 이상으로 발달한 곳이 네덜란드예요. 그리고 동인도 회사가 여러분이 다들 영국의 동인도 회사, 그래서 뭐 인도 침략을 했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원래 동인도 회사는 네덜란드 소유였어요. 그런 거거든. 약간 그래서 여기 좀 알아야 될 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그때 인도의 후추가요, 금보다 비쌌어요. 그래서 후추 가격이 금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그냥 후추를 쌓아놓는 게 부의 상징이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후추를 쌓아놓고 있는 거는 금덩이 쌓아놓고 있는 거랑 똑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 하면서 여기가 이제 이슬람 애들에 의해서 막혀버렸고, 그러니까 더 비싸졌겠죠. 그래서 생각을 한 거야. 아, 이거를 이 비싸게 지금 들여오는 게 말이 되나? 잠깐만, 이거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쪽 길이 한 가지가 있었고, 아니야, 야, 여기로 돌아가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쪽 항로를 개척한 게 콜럼버스고, 이쪽 항로를 개척한 게 그 당시에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럼 봐봐, 여기까지 가려면 일단 첫 번째는 배가 존나 짱짱해야 되고, 선원들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식량도 들고 가야 되겠죠. 또 중간중간 기착해가지고 식량도 얻고 물도 얻고 뭐 선원을 더 태워야 될 수도 있었을 거고, 결국 도착했으면 후추를 사오려면 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봐요, 벌써 자본이 엄청 필요한 거야.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이걸 필요한데 조달할 수 있는 자본이 예를 들면 100억이라고 칩시다. 근데 나한테 10억밖에 없어. 그러면 이걸 해볼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자본회사는요, 자본주의에서 주식회사는요, 내가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야. 저 이런 걸 할 거예요 라는 투자 설명을 하는 거야, 그 당시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제가 10억이 제가 있고요, 100억을 모아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투자한 지분만큼 수익을 나눠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배 한 번 왔다 갔다 해서 뭐 망할 수도 있고 뒤질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꽉 채워서 오면은 최소한 1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100배 수입을 올릴 수가 있어요. 물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뭐 박살날 수도 있을 거고, 해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성공적으로 가져오게 되면 여러분은 100배 수입을 올리게 되셔요. 그래서 10억 투자하시면은 10% 지분이니까 이 수익의 10%면 1000억을 받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자, 봐, 일단 제일 큰 문제가 뭐니? 신뢰할 수가 없죠. 이 새끼들이 투자해놓고 돈 먹고 튈 게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네덜란드에서 이런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스페인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 구조가 있었던 거, 그게 콜럼버스인 거야. 콜럼버스가 처음에는 뭐 스페인, 뭐 포르투갈 이렇게 찾아가서 해달라고 했다가 왕실에서 개소리 하지 마라 그랬다가 스페인 국왕이 오케이, 너 한번 해봐 라고 지원을 해준 거예요. 결국에는 스페인 국왕이 그 시절에 투자자였던 거고,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선단을 끌고 가서 신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돈 될 만한 걸 가져갔어야 되거나 돈 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줬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잉카 제국 침략해가지고 금 털어가고 그랬던 이유가 사실은 얘네는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었기 때문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물론 그렇게 야만적으로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거 맞아요. 야만적이야.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약탈 경제체제는 예를 들면 수렵 민족의 고유한 특징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수렵 채집 약탈 경제체제였다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조 약탈 경제지 무슨 얘기냐? 얘들이 열심히 농사짓고 놔두면은 거기 가서 털어오는 게 경제 활동이었던 거야. 얘네들한테는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리고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주식의 작전 세력은요, 개미들이 모아놓은 주식 털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주식 작전으로 털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게 반복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즉 과거에는요, 애당초 자본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이 있어도 이걸 실행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는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고 그게 법과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겠죠. 그 시절의 네덜란드는. 그래서 법과 제도를 기반해서 주식 발행을 했고, 주식 발행의 결과 자본을 모을 수가 있었고, 덕분에 10억 투자했던 사람들이 1000억 부자가 됐겠죠. 단순히 부자가 된 걸 넘어서요, 이제는 후추를 매우 싼 가격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야. 즉 여기서 비싼 걸 저기서 비싸게 팔 수 있고, 저기서 비싼 걸 여기 싸게 팔 수 있어. 상인이 당장 왔다 갔다만 해도 돈을 벌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원래 이 지역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대구의 사과가 100원일 때 만주 사과가 1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병철, 삼성 창업주는요, 대구에서 100원짜리 사과를 사다가 만주에 1000원에 판 거야. 그렇게 초기에 상업회사를 만들어서 자본 축적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봐봐. 단순히 상인이 돈을 버는 걸 넘어서요, 그게 그렇게 거래가 되다 보면 사람들 소문이 나고 이제는 사과를 그렇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대구에 100원에서 사서 저기에 1000원에 팔았던 건데 이제는 수요가 많아지잖아. 옛날에는 대구에서만 사과를 사서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100원이었다면 이제 만주에서 수요가 생기니까 100원이 200원이 되고 300원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여기서 사과를 생산하는 사람들도 이윤이죠. 두 번째, 만주에서 1000원에 사던 사람들이 공급이 많아지니까 900원, 800원으로 떨어졌을 거 아니야. 결국에는요, 사과를 상업적으로 유통시켜서 벌 수 있는 수익은 없어져.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과 생산자는 100원에 팔던 거를 300원, 400원에 팔 수 있게 되는 거고, 만주에 있는 사과 소비자들은 1000원에 사던 거를 600원, 500원에 살 수 있게 되면 나머지 그 돈만큼을 다른 걸 더 투자할 수도 있고 생산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상행위와 자본주의가 세상에 발전시킨 것이고 경제적으로 발전시킨 거라고. 와, 오케이. 잠깐 영상 끊읍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 즉 주식회사가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종교인 거죠, 자본주의라는 종교는. 그래서 그 시작점이 주식회사에 대한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 이건 필수예요. 왜 그러냐면 봐, 경제 주체는 세 개잖아. 가계, 기업, 정부. 여기서 가계는요, 생산 주체가 아니라 소비 주체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출이고 뭐고가 되질 않아. 해주긴 하지만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소비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대출에서 제약이 되게 많이 걸려요. 이건 요즘 제가 되게 많이 보는, 되게 좀 인상 깊게 보는 사피엔스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석유가 백날 터져 나와도 의미가 없어요. 국가의 신용 등급이 낮으면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요, 신용이야.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자본을 투자할 수 있고 주식회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 무슨 말 이해돼요? 잘 들어, 여러분. 농경 시대는요, 토지와 노동력이 생산 수단이야. 자본주의 시대는 자본 자체가 생산 수단이에요. 그런데 생산 수단을 100억을 투자할 수도 있고 1000억을 투자할 수도 있어. 내 재산이 100억이지만 10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신용대출이라니까. 근데 내가 빚을 안 갚아버리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신용대출이 가능해야 되고 신뢰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왕이 군대가 돈을 받아내주는 것을 보았던 것이, 예를 들면 이게 신뢰를, 정치 권력이 신뢰를 지켜줬다, 그런 얘기를 되는 거고, 신용등급이 천연자원보다 가스 나오고 석유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용등급은 뭐라고? 부채 갚을 가능성이라고. 즉 자본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본 자체가 생산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100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 1000억이나 1조 가지고 사업하는 게 훨씬 생산 수단이나 생산 효율에서 높을 것이고, 그러려면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900억을 또는 9,900억을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안 갚아버리면은 누가 그거를 대출해주고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갚겠다는 가능성과 갚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 종합해서 신용등급이라 할 수가 있고, 이 신용등급 자체가 사실은
이 자본주의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현대 국가 정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진짜 수도 없는 석학들이 해왔던 얘기들이야. 자, 그러면 이 질문도 이제 그런 질문이야, 사실은. 이 질문 맥락 자체가. 그래서 주식회사라는 것 자체가 왜 이 자본주의 시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냐.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여러분이 그래서요, 앞으로 뭔가 돈을 벌잖아. 돈을 벌려고 하잖아. 잘 들으라고.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지 않고서는요, 여러분이 큰 돈 벌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식회사를 만들지 않고 큰 돈을 버는 경우는 손흥민이야. 페이커야. 그런 거밖에 없어요. 자, 학원 강사조차도요, 절대 원맨 팀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는 저만 보이지만 지금 당장 카메라를 잡고 계신 선생님도 계실 거고요. 여러분 채점해주는 조교쌤도 계셔야 돼요. 교재 저 혼자 써요, 대부분은. 하지만 편집하거나 이런 거는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럼 봐봐, 결국에는. 나도 하나의 조직을 꾸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사업 모델로서,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서 확장이 돼야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주식회사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서 기업이 될 수 없어. 생산수단을 소유하거나 생산수단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게 차원에서 끝나잖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20년 뒤에도 강사를 지금처럼 할 수가 없다니까. 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대를 지배하는 운영체제, 그게 바로 자본주의고, 자본주의에 대한 원리를 이해 못하면은 그냥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는 그냥 살아간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해 안 되면 알아서 해. 난 앞으로 절대로 바뀌라고 설득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아까 같이 제가 영상 중간에 끊고 잔소리 뭐 하니마니 했는데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제발 여러분, 수업이 이해되고 소화되는 친구들은 와서 들으시고요. 안 되는 친구들은 알아서 하세요. 제발. 제 집중력과 여기 있는 학생들의 시간을 아껴 주십시오. 제발 좀. 고3쯤 됐으면 이런 얘기를 알아들으셔야 돼.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초반부에 주식회사로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형이야. 그럼 왜 그럴까?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본 조달력이 좋기 때문이야. 그럼 자본 조달은 어떻게 되는 건데? 세 가지 때문에 된대. 자, 이렇게 주제가 세팅되는 파트가 1달러 끝에서 2달러 초반이잖아요. 그럼 역시 우리 예상대로 자본금 가지고 자본금, 주식 가지고 주식, 마지막 유한 책임 가지고 유한 책임이라는 주제 흐름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구조도로도 보여드렸고, 이 구조도는 무조건 그리시라고요. 제발 좀 그리세요. 그래서 2달러 주제 자본금, 3달러 주제 주식, 4달러 주제 유한 책임으로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개념 세팅을 하는데, 자, 이거는 3월학평이야. 그래서 이게 6월학평에도 영향을 줍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현행 수능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근데 그것 이상은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돈 벌려면 무조건 주식회사를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주식회사를 차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돈이 최소한 여러분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10분의 1로 제한됩니다. 최소 그래요. 나중에 이해가 더 될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들이. 자, 그래서 2달러에서 자본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자본금은요, 주식 발행을 해서 인수를 했을 때 자본금이 생겨나요. 그래서 자본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두 다 상법이에요. 그리고 현행 상법과 옛날 상법이 좀 달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때만 주식회사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론적으로, 법적으로 100원만 있어도 주식회사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 이유들도 나중에 깊이 있게 공부하면 보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 현행 상법에서는 최저자금 제한 없고요. 정관에 기재할 필요도 없대요. 대신에 뭐는 확실해야 되냐면 수권 주식 총수는 확실해야 된대. 그래서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죠. 수권 주식 총수. 수권. 머리수겠죠. 그러면 최대겠죠. 주식 총수. 최대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총수는 먼저 결정해야 된대. 자, 주식 발행 인수하면 그게 자본금이 될 것이고 최대 자본금이 수권 자본금이겠구나. 그러면 최대 자본금, 최대 주식 총수를 전부 다 발행해서 인수해서 그걸 납입을 해야 주식회사 설립되는 건가? 그건 아니래. 일부만 발행해도 인수되면 주식회사 자본금 만들어져서 설립할 수 있대. 인수된다는 것의 의미와 이사회에서 주식의 추가 발행을 할 수 있다까지 얘기가 끝났습니다. 자, 3달러 가볼게요. 주식 얘기입니다, 이제. 주식에 대해서도 크게 4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주식에 관련된 정보들은 넷 중 하나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이게 단순한 요약이 아니에요. 지금 구조를 잡는 거야. 인과 구조나. 주제가 세팅되고 각 단락의 소주제는 자본금이다, 주식이다, 유한 책임이다. 요런 것들. 자, 마지막 4단락 볼게요. 유한 책임은 뭐냐면 내가 주식을 인수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야. 내가 10%를 투자해 10%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예를 들면 얘네가 1,000억을 벌었어. 그러면 10%, 즉 100억만큼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회사라는 게 저렇게
항상 좋은 일만 있진 않아. 예를 들면 저 배가 가다가 망해버렸어. 저 배가 가다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결국 나는 10%인 100억을 손실을 보겠죠. 또는 심지어 쟤네가 가다가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나는 10%에 해당하는 100억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한 책임이고 법에서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죠. 문제는 유한 책임이라는 거야. 우리 인생에서 내가 사고 치잖아요. 무한 책임을 져요. 예를 들면 내가 운전하다가 슈퍼카 받았어. 슈퍼카가 10억이래. 10억 유한 책임이 아니라 10억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데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슈퍼카를 받아서 10억 손실을 냈어. 근데 우리 회사에서 갚을 수 있는 돈이 1억밖에 없잖아요. 유한 책임인 거야. 1억만 갖고 끝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결국 이 주식회사라는 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 유한 책임 때문에 누군가가 큰 손해를 봤을 때 책임을 한도를 가지고 진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한도 이상의 피해를 본 누군가는 피해를 보겠죠. 그게 바로 오달락입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오달락에서는 그렇게 한도 이상의 사고가 터졌을 때 유한 책임만 지기 때문에 나머지 책임은 안 져 문제가 생겨. 어떻게 해결할래? 6달락 두 가지로 해결한다요. 이게 글의 흐름이야. 됐어? 지문은 좀 이따 같이 털 겁니다. 자, 다시 여기서. 이제 이게 합법적으로 돈 복사를 했고요. 이게 IMF 전의 구조예요. 문제는 IMF 전에 이렇게 합법적으로 돈 복사하다가 IMF 터진 이후에 까놓고 보니까 이것들이 사고를 다 쳐놨어. 그래서 심지어 삼성도 이 사고가 너무 크게 터져가지고 고치라고 했는데 20년째 못 고친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고치고 있을걸요. 자, 이게 순환출자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봐. 지금 A라는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얘네는 50억의 주식을 발행했고 40억만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관계 법령에 따라서 10억이 더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네가 40억밖에 없는 상태야. 근데 10억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보세요. 돈 복사를 합니다. 자, 일단 이거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 문제는요, 이 정도 내용 이해했으면 바로 풀려. 그리고 지문 내용 이해보다는 이 순환출자라는 기본적인 자본주의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보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돌려가며 출자를 반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이 돌려가며 출자를 반복했다는 얘기가 이해가 돼야 된다고. 근데 이걸 줄글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구조 처리를 한 거야. 표 처리를 한 거야. 표로 보겠을게요. 자, A회사 설립 시에 액면가의 5,000원 주식 100만 주 발행해서 50억이야.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50억에 80% 인수했으니까 40억 납입이에요. 그럼 지금 10억 부족해.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40억밖에 없는 회사가 B회사 설립이 되고 지분 100% 25억을 인수를 해요. 그리고 25억 빼다가 써. 그럼 지금 통장에는 10억 남아있는 상태죠. 그리고 B회사는 일단 100% 인수가 됐어. 오케이야. 자, 그럼 B회사 통장에는 25억 있어요. 그런데 얘는 또 그 10억을 빼다가 C회사 100% 지분 인수를 하면서 15억짜리 회사를 또 만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직이야. 여기서 얘네는 얼마 남아있냐면 지금 통장에 15억 남아있잖아. 여기서 얘네는 10억을 빼요. 그럼 남는 건 5억 남아있죠, 계좌에. 근데 이 10억을 어디로 땡긴다고? A로 다시 땡기는 거야. 순환시켰어요.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면 헷갈리니까 화살표를 저쪽으로 보냅시다. 다시 이쪽으로 땡긴 거야. 됐어? 그러니까 자본을 돌린 거예요. 순환시킨 거야. 순환해서 주식을 출자한 거야. A회사가 25억 출자, B회사가 15억 출자, C회사가 10억 출자. 그럼 봐봐. 50억 발행했으면 50억 전부 다 인수돼야 되죠. 인수가 돼버렸어. 10억이 더 들어왔어. 자, 그러면 계좌에는 얼마 꽂혀 있어요? 25억이야. 자, 현 시점 계좌에 얼마 꽂혀 있는지 봅시다. 25억, 10억, 5억. 어차피 40억이야. 왜? 맨 처음 돈 낸 건 누구 40억밖에 없으니까 홍길도 씨가 낸 40억밖에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좌에는 40억이 꽂혀 있어. 근데 장부상에는 지금 얼마로 찍혀 있겠어요?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은행이에요. 이런 내용은 볼 것도 말 것도 없고, 자, A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 얼마짜리 회사야? 저희 50억짜리 회사야. 왜 50억짜리 회사야? 아, 홍 씨가 40억 냈고요. 저희 C 회사에서 10억 투자 받았어요. 그래서 50억 저희 있어요. 야, 지금 통장 보니까 25억밖에 없는데, 아, 저희가 25억은요 B 회사 투자했어요. 오케이? 너희 그럼 50억짜리 회사구나. 자, 그럼 잘 들어라, 얘들아. 은행은 결국 대출해줘야 돈을 벌어요. 대출해줘야 돈을 번다고. 오케이? 그러면요, 100억 대출해줘서 예를 들면 대출이자가 5%라고 하면 5억만 이자로 내주면 돼. 그 은행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5억 이자 벌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반면에 기업 입장에서는 100억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5억 이상만 수익을 올리면 부도는 안 터져. 이자 내고 남는 건 돈 벌면 되는 거니까. 이게 자본주의 회사, 이게 자본회사의 기본이에요. 이게 주식회사의 기본이라고. 집중하자, 제발. 자, 그럼 봐봐. 은행 입장에서는 50억을 기준해서 대출해주고요. B회사도 맞겠죠? B회사도 자기가 25억짜리라고 회사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야, 너희 통장에 10억밖에 없잖아. 아, 저희 근데 15억은 C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오케이? 너희 25억짜리 회사구나. C회사도 마찬가지죠. 너희 15억짜리 회사야? 너희 근데 통장에 5억밖에 없잖아. 아, 저희 10억은 A에 투자를 했어. 아, 그래? 너희 그러면 15억짜리 회사구나. 무슨 얘기야? 장부상에서는 90억이 되는 거야. 그럼 90억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80% 장부상에 꽂혀 있으니까 80% 대출해 준다고 쳐봐요. 그럼 얘네는 72억을 대출을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사고 났어. 그러면 얘네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은 40억밖에 없어요. 통장에 40억밖에 없으니까. 이해되니? 그럼 나머지 32억은 누가 메꿀 거냐고. 아니요, 메꿔요. 니네가 메꿔요. 니네가. 이렇게 사고 터지잖아. 이 회사가 심지어 존나 큰 회사잖아. 대우라든지 뭐 삼성이랑 현대처럼 망하면 다 쓰러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 공적 자금 투입이란 걸 해요. 공적 자금이요. 니네 세금이요. 니네 돈이요. 니네 돈 가지고 32억 메꾸는 거야. 이해됐어? 알고 있으라고. 근데 이게 합법이었다는 거야. 하나 더. 40억 가지고 뭐 90억만 만들었겠어요? 돌리고 돌리면 900억, 9천억도 만들 텐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저 터졌다고요. 근데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다고요. 그럼 뭐 삼성 앞에 갖고 C하면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지금 C 존나해. 옛날 우리 집이 삼성 바로 옆이었어. 삼성 헤드쿼터, 강남역에 있는 삼성 본사 바로 옆이었어요. 맨날 C예요. C 하면 뭐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알고 있으라고. 알고 있으라고. 제가 이 똑같은 수업을요. 수성구에서도 하고 중구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대치 강남에서도 하고 과학고 애들 대상으로 하거든. 근데 눈에 초롱초롱함이 달라. 이쯤 얘기하면 알아먹어야 될 것 같거든. 여러분, 우리가 경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한 겁니다. 정말로. 좀 이따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그런데 얘는 이런 거야. 우리가 집값이 언제 오르고 떨어질지 알면은 그걸 예측해서 사고 팔아서 이윤을 남길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 볼게. 지금 제가 이 지역에서 수업을 하면서 잘 곳이 필요하니까 부동산을 임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월세로 살고 있는 거야. 자,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집값이 많이 떨어진 곳이 대구예요. 한번 부동산 한번 쳐볼게. 관심 없으면 안 봐도 돼. 그런데 결국 니네 현실로 다가올 거야. 자,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 들어가서 지도로 매물 찾기. 서초구 서초동으로 돼 있네요. 자,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떨어진 곳이 대구고요. 월성동 한번 볼게요. 월성동 지도로 보기. 자, 여기에 이제 많은 집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냥 아파트 아무거나 하나 찍어 볼게요. 자, 찍어 봤더니 자, 봐.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집값은 여기서 더 떨어질 거야.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그게 예측이 될 수밖에 없어. 그걸 결정하는 게 누구냐면 당연히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걸 결정하는 거는 미국 연준입니다. 연준이 이걸 결정해요. 시세 그래프로 보는 게 있는데 어딨냐? 자, 어제 수업했던 거예요. 자, 봐봐. 제가 방금 얘기한 이 매물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 5년 전쯤 지어진 매물이야. 그럼 5년 전쯤에 얘는 실제 거래가가 3억 4천이야. 이해됐어? 자, 근데 잘 들어. 3억 4천이 다 있을 필요가 없어. 일단 은행 대출이 80%가 나와요. 그리고 보통 전세가가 여기가 한 2억 좀 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세 2억 2천, 매매가 3억 4천, 1억 2천만 있으면 이 집을 인수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그 시절에는 1억 2천 내고 전세 2억 받고 산 거야. 그럼 여러분 투자 금액 얼마예요? 1억 2천이야. 그게 코로나 튕기면서 얼마까지 올랐냐면 점 찍힌 거 보여요? 5억 6천까지 올라요. 3억 2천, 잠깐 얼마야? 한 3억 5천이라고 합시다. 3억 7천이라고 합시다. 3억 7천짜리가
거의 5억 7천까지 2억 올랐어. 너희가 1억 2천 투자해서 2억이 바로 벌렸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되니? 근데 지금 얼마야? 밑으로 더 내려갔죠. 맨 처음 거래된 금액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잖아. 이제 시작이야. 더 내려갈 거야. 그런데. 근데 이게 정확하게 예측이 된다니까. 봐봐. 우리가 2018학년도 6월 지문으로 풀었던 게 뭐니?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잖아. 통화량이 늘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한정된 재화에 더 돈을 많이 써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는 오르는 거야. 그래서 3억 5천짜리, 3억 7천짜리가 6억까지 간다니까요. 이해돼? 즉 금리가 낮고 통화량을 늘리면 이게 예측이 되는 거야. 실제 이게 그대로 벌어졌잖아. 언제?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금리 내리고 돈을 다 푼 거야. 그래서 급격히 이때 오른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온수로 확 틀어버리면 경기가 과열되고 결정적으로 물가가 오르잖아. 지금 난리 여러분. 지금 자취생들이 돈이 없잖아. 근데 예를 들면 작년에 5만 원 정도 난방비가 나왔는데 갑자기 15만 원 나오는 거야. 10만 원을 갑자기 어디서 메꾸냐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 근데 여기서 더 오를 거야. 그럼 30만 원 내버려. 30만 원 빵꾸 어디서 메꿀 거야 도대체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사회적 불안이 커지기 때문에 물가를 낮춰야 되지. 그럼 냉수를 틀어야 되지. 그래서 금리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금리를 높인 뒤로 뚝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물론 요인이 금리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연준의 금리를 한번 볼게요. 물가가 이미 높아진 거야. 그래서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낮추려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 시점에 딱 언제야? 22년 1월이야. 아까 그래프에서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한 시점이 뭐야? 금리 올리기 전후. 이해돼? 그냥 정해진 거라니까? 그럼 언제 집 사서 언제 팔았어야 돼? 이때 집 사서 이때 팔고 나왔어야지. 근데 사람들이 이런 공식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더 오르게 짜고 쥐고 있는 거야. 심지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여기서 상투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 5억 7천에 사는 사람은 지금 2억 7천에 팔아야 돼요. 앉아가지고 마이너스 3억이라니까? 야, 이걸 누굴 탓할 거야? 이게 이미 공식이라니까요? 수능 지문에 나와요. 5년 전 지문에 나온 거를 몰라서 내가 손실을 보는 걸 누굴 탓할 거냐고. 이미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요.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은 우리 김정은 수령님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라고. 내가 남한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안 잡아가잖아. 국보법 위반 아니에요. 맥락을 생각해. 아니야. 비꼬는 건지 알죠. 누가 봐도. 그거라고. 그러면요, 이 세상이 굴러가는 원리를 알고 대응을 해야지. 너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 그나마 지방부동산은요, 여러분이 노력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최저임금 받아도 연에 2,400, 500은 벌어. 부부가 결혼했어. 연 5,000은 벌어. 생활비 알뜰살뜰 뭐 200만 원 쓰고 3,000씩 모았어. 5년 모아. 1억 5천이야. 그러면 전세 2억 끼고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대출 2억 끼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강남부동산은 기본적으로 10억이 넘어요. 여러분이 서울에 살아야 돼. 어떻게 할 거냐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무조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자본이 없는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기회는 안 와. 그렇지만 여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올 거라고. 근데 쓸데없이 20대 때 이상한 뭐 주식하고 그러지 좀 마. 그때는 이것저것 배우라고요. 그리고 나서 뭔가 자본이 생기다 뭔가 깨달은 다음에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려고 평가안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다고 여러분?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시키려고 이자율을 조절하는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이자율을 높였더니 어떻게 돼? 다시. 이자율이 높았더니 물가는 떨어지잖아. 됐어? 다시 봐. 이자율이 하락해서 통화량을 풀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좋아지니 물가가 높아져 버린다고. 코로나 때 망할 것 같으니까 돈 풀었어. 물가가 높아져 버린 거야. 그러면 내가 트럭 운전사야. 내가 300만 원 벌어. 그중에 200만 원 유류비야. 50만 원 생활비야. 안 나빠. 50만 원 쓰고 50만 원 남으니까. 근데 갑자기 유류비 2배 됐어. 300만 원 버는데 유류비가 400만 원 나가. 어떻게 할 거야? 그 얘기야 지금. 방법은 하나예요. 이자율을 높여서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떨어뜨려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가 얘만 나오냐고. 이게 지금 6평이잖아요. 9평에도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 9평에도 봐. 금리 하락을 했어. 기대 수익률이 떨어져.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통화량이 증가해. 국내 통화량 증가해.
금리, 물가, 통화량 개념 다 나온다고요, 항상. 그리고 나서 이게 20학년도 6월까지 꽂히는 과정에 이런 3월 학평이나 EBS 지문들이 있었던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 연결해 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평생 모은 돈 여러분 평생 모은 돈 전세 들어갔다가 전세 사기 당할 거야? 여러분 평생 모은 돈, 씨발, 집값 오르겠다. 5억 7천에 샀다가 2억 7천에 물려 있을 거야? 제발 좀. 이미 수능 지문으로 다 다루는 거야. 다 필요 없어. 수능 지문 열심히 하면 돼요. 제발 좀.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겁니다. 아시겠어? 집중해서 들어야 돼. 다시. 자, 그럼 이건 합법적인 돈 복사예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법을 바꾼 거예요. 이제는 순환 출자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 진도준으로 태어나서 3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순환 출자해서 돈을 벌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 지문입니다. 같이 지문 흐름 잡아 볼게요. 자, 1달러부터 볼게요. 주식회사는 회사 기업의 전형인데 왜 그럴까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뛰어난 자본 조달력 때문이래. 오케이, 그럼 자본 조달이 되게 중요하구나. 자본 조달 이어지죠. 주제는 반복되고 구조적으로 처리된다 그랬어. 그래서 자본 조달은 세 가지 요소 덕분이래. 그래서 2단락 소주제는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은 뭐라고요? 주식 발행으로 조성이 된대. 상법, 근거법령 되게 중요하고요. 근거법령에서 일단 최저자금 부분 요건이 없대. 정관 기재사항도 아니래. 대신이라는 건 뒤쪽이 중요하죠. 수권 주식 총수를 정해서 자본금의 최대 한도를 정하는데, 그러면 정보 가치가 높고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읽어보니까 수권 주식 총수, 머리에 해당하는 주식의 총수, 즉 주식의 최대 발행 한도. 그러면 주식을 최대 발행하면은 그걸 다 인수했을 때 자본금의 최대 한도가 나오겠구나. 오케이. 따라서 수권 주식 총수를 가지고 자본금의 최대 한도인 수권 전부까지 알 수 있구나. 그러면 이걸 다 발행해야 돼? 아니, 그럴 필요는 없대요. 일부만 발행해도 자본은 들어왔으니까 주식회사 설립할 수 있대. 다만 발행했으면 모두 인수해야 되는 거고, 발행한다, 인수된다는 거는 누가 출자자냐, 몇 주 가져갈래, 금액을 납입했어, 회사가 만들어진대요. 자본금이 더 필요한데요, 이사회 의결하시면 더 발행할 수 있대요. 이 느낌이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주식에 대해서 다뤄야죠. 주식은 뭔데요? 주식 발행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대. 아까 2달러 똑같은 내용 반복이야. 그럼 무슨 얘기야? 양도가 가능하지만 맘대로 분할해서 양도할 수는 없고, 100원 이상의 액면 금액이 있어야 되며, 액면 주식의 총액은 인수납입 금액의 총액과 같대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여러분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려면 무조건 주식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4달러. 주식 소유자인 주주는 당연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금액의 비율만큼 이익 배당의 권리를 갖는데요. 그래, 내가 주식 투자했으니까 권리 있어야지. 그러면 100억 투자해서 내가 10% 투자해서 100억 이윤이 났어. 그러면 10%, 100억이 10%인 10억을 내 권리로 받겠죠. 문제는 책임도 져요. 법은 항상 권리 책임이 대응쌍이야. 권리 의무가 대응쌍이야. 근데 그 책임이 뭐하대? 무한이 아니라 유한이래. 즉, 내가 출자한 금액만큼만 의무래요. 유한의 출자 의무, 주식의 인수 가액만큼이 한도. 됐죠.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한계가 존재하죠. 유한 책임만큼만. 결과적으로 주식회사는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은 단점도 있는 거야. 왜? 책임을 유한만 지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가습기 피해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잖아요. 고통을 입었잖아요. 문제는 그 회사가 자본금이 100억이면 100억만큼만 보상하고 손 털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야. 그게 법적으로 그래. 그래서 그걸 보장하자, 그거를 어떻게든 막아보자 얘기는 많아요. 근데 고치는 게 쉽지는 않아. 대표적으로 봐봐. 루나코인, 테라코인 기억나죠? 그것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입었어요. 책임 누가 지고 있냐고. 아무도 안 지고 있어 지금. 잡혔나? 몰라,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그런 사기꾼들이 한둘이에요.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기꾼들 패고 잡으려면 법적,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주식회사를 없애버려요. 그럼 북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조선 인민공화국 인민이 되고 싶으시면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럴 수는 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 다뤄야지. 일면만 보고 나쁜 놈이다 그럴 게 아니라 항상 양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신용도 파악도 어렵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위기 상황이 있고, 어쨌든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무슨 얘기야? 너희가 임의로 자본금을 축소하지 않게 만들래. 그래서 너희 자본금 실제로 유지를 해라. 너희 저기 있는 순환철자처럼 홍길동 씨 40억 내놓고 90억짜리 회사 만들지 말고 실제로 90억 내 이 새끼들아 라고 얘기한다고요.
만약에 니네처럼 순환출자 해버려? 그러면은 가공의 서류상의 재산만 늘어나니 그걸 믿고 투자하거나 그걸 믿고 회사랑 거래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너희 책임은 40밖에 안 질 거잖아, 이 새끼들아. 그거 절대 안 돼. 두 번째, 자본불변의 원칙. 너희가 자본금을 40억으로 시작했으면 40억을 유지를 해야지. 니네 멋대로 바꿔가지고 유한 책임 줄이지 말라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정리한 이 정도 내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알겠어? 니네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선택하셔서 수업 들으시면 돼요. 자, 되셨으면 22번 바로 볼게. 자, 액면 주식 한 주는 둘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이거 아까 3단락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세부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보 가치가 아주 높은 내용도 아니야. 그래서 팁을 드리면 이렇게 정보 가치가 좀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중간이거나 뭐 핫다리거나 이런 애들은 나중에 정답 좁히고 발췌독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실전이라면 얘는 그냥 넘어갔어요. 2번 선지 볼게. 주주는 그렇죠. 이건 중요해, 애들아. 왜? 봐. 주식이라는 핵심 키워드. 주식의 인수가액이 주식으로 생겨난 주식의 인수가액이 주식으로 생겨난 자본금이잖아. 그리고 자본금 한도만큼의 책임이 유한 책임이잖아요. 책임은 법적으로 다른 말로 의무잖아. 이번 괜찮죠, 그러면? 주제 그대로 다 박혀 있으니까. 주식 인수가액의 자본금 그만큼의 유한 책임 출자 의무. 자, 그럼 봐. 책임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모두 대응상이에요. 권리도 대응상이야. 그래서 소유한 비율만큼의 이익, 권리가 생긴다고요. 즉 선지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밀접하게 2번 선지와 3번 선지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출자 의무, 유한 책임, 권리까지. 4번 선지 보겠습니다. 수권 자본금이요. 최대 자본금이요. 그럼 봐봐. 최대 자본금 한도 내에서 채무이행을 한다? 잘 들어.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정답이야. 그래서 니네가 자꾸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라. 얘네들의 지금 글의 주제는 뭐냐면 2, 3, 4 전부 다 유한 책임에 대한 얘기예요. 자, 유한 책임은 왜 생겨난 거야? 권리 때문에 생겨난 거야. 이 권리는 뭔데? 주식 인수로 생긴 권리잖아. 즉 얼마만큼의 유한 책임이요? 주식 인수 가액만큼의 권리와 책임이라고요. 이해됐어? 최대 자본금이 아니라 인수한 만큼이라고. 이게 4단락 주제잖아. 4단락 주제 다시 한번 발췌독 해볼게요. 좁히고 발췌독 해볼게요. 봐. 유한 책임이 뭐라고요? 주식의 인수가액이 한도로 되는 유한의 출자 의무 책임이라니까. 됐어? 그 책임은 가중되지 않는다고요. 끝났죠? 정답은 몇 번? 4번이라고. 됐어? 최대 자본금도 아니라고. 내가 인수한 만큼에 대한 책임만 진다고요. 그래서 더 큰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을 안 지는 게 문제 원인이라고 주제 세팅을 했고 이게 찐 주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역시나 4번 선지조차도 매우 중요한 주제 흐름을 가지고 선지 설계를 했구나 보이셨으면 됐고, 두 번째, 여러분이 실제로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잘 들어, 제발 설립해야 돼요. 여러분 되게 건물주 되고 싶잖아. 잘 들어라. 내가 개인이잖아. 내 자산이 10억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10억을 가지고 건물을 인수할 수 있으면 최대 100억 정도까지는 인수가 돼요. 왜냐면은 건물이단 보면 거의 90% 정도는 대출이 나오거든. 그러면 90억 대출에다가 내 자산 10억 해가지고 현금 10억 해가지고 100억짜리 건물을 살 수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런데 내가 똑같이 수익이 10억 잡히는데요. 이게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사업자 기준으로 가잖아. 즉 주식회사 기준으로 가잖아.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요. 매출의 10%가 순이익이에요.
영업이익률이야.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돼요. 그러면 매출 100억짜리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10억의 이윤을 가져갈 수가 있어. 그럼 내가 개인 사업을 하면 10억, 얘도 10억이잖아. 똑같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가 강사를 해서 학원에서 10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학원을 운영하잖아. 그럼 봐봐. 어차피 쓸 돈이야. 임대료 내가 내야 돼. 자, 봐봐. 내가 강사잖아. 임대료 낼 필요가 없죠. 전기세 내가 낼 필요 없죠. 데스크 직원들 내가 고용할 필요가 없죠. 내가 이런 기자리에 들일 필요가 없죠. 맞죠? 수업만 하면 되죠. 수업만 하고 수업에 대한 대가로 10억 받아갈 수도 있고, 또는 잘 들어. 내가 학원을 차릴 수도 있어. 그러면 임대료 내야 돼. 시설비 내야 돼. 그럼 어차피 쓸 돈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예 그냥 돈 안 쓰고 그냥 강사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된 거냐면, 내가 학원을 법인을 내서 학원을 차리잖아요. 그럼 보통 학원 매출이 100억일 때 나는 10억을 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10억을 벌더라도 개인 사업자로 수익을 내면 10억이지만 법인 사업자로 수익을 내면 매출 100억에 순이익이 10억이라고. 그럼 받는 돈이 똑같이 10억이니까 사람들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 대출되는 기준이 뭐냐? 매출이야. 왜냐면 매출만큼은 현금이 융통이 되니까. 그러면 차입을 걸어. 예를 들면 내가 부도를 냈어? 오케이. 매출 나는 통장에다가 압류를 걸어버리면 환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매출을 기준으로 대출을 내주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대출이 얼마가 나올 수 있겠어, 얘는? 기본적으로 100억을 대출을 낼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자면. 반면에 개인일 때는 내가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개인 수익을 기준으로, 개인 수익을 담보로 대출을 내면 10억밖에 대출이 안 나지만 얘네는 100억짜리 대출을 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봐봐. 벌써 10배 차이가 났잖아. 벌써 10배 차이가. 그럼 내가 투자를 해도 100억 투자를 해서 10%면은 10억을 벌지만 10억 투자에 10%면 1억밖에 못 벌잖아요. 자본이 성장하는 속도가 10배 차이 난다니까. 이게 레버리지야. 물론 터지면은, 저 터지면 뒤지게 터지겠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경기가 죽을 때, 돈이 줄 땐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돈을 풀 수 있는 상황들이 예측이 되면 해도 되는 거지.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얘기예요, 이제. 됐죠?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어느 정도냐. 자세한 건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우시면 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주식의 총수는 1만 주래요. 자, 지문 내용을 적용하시라고요. 그럼 봐. 주식의 총수는 만주야? 오케이. 이건 뭐야? 수권 주식 총수죠. 그러면 액면 금액을 알고 있으면 나는 수권 자본금도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런데 6조는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야? 액면 금액 얘기네. 맞죠? 그래서 1만 주 곱하기 액면 금액 5천억. 5천만 원짜리 회사군요. 만 개가 5천 개 있으니까 5천만 원. 그럼 봐. 그 중에서 1만 주 중에 50%, 즉 일부 발행했죠. 끝났죠? 1번 선지 봐. 내가 항상 얘기했다. 1번 선지의 의도는 이해라니까. 지문과 보기에 대한. 그래서 물어본다고요. 수권 주식 총수 얼마예요? 1만 주요. 수권 자본금 얼마예요? 5천만 원이요. 2번 선지. 자, 봐. 일부를 발행했잖아. 그 일부는 1주도 1분이? 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너무 극단적이니까 우리가 순간 멈칫하게 된다고요. 그 심리로 오답 설계를 한 거야. 자, 봐. 그래서 물어봤죠. 주식 1만 주는 뭐야? 2, 3번이 완전 대립되잖아. 야, 1분은 한 주도 1분이? 모르겠어? 좋아. 그러면 전체가 발행돼서 납입돼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일부만 돼도 되잖아. 맞네. 그러면 틀린 건 뭐겠어요? 3번. 왜? 얘는 전체가 인수된다 그런 거니까. 일부만 인수돼도 되니까. 문제 굉장히 잘 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풀어나갈 때 자꾸 세부 정보로 풀었을 거야. 나쁜 습관이야. 나쁜 습관. 나쁜 습관으로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으면 하는데 그거는 결국 터진다고. 자, 24번. 결국 핵심은 뭡니까? 40억밖에 통장에 없으면서 90억짜리 회사를 만들었잖아. 정답 5번이죠. 실제 자본금은 40억이라니까요. 서류상으로 드러난 자본금은 90억이라고요. 다르니까 문제가 터지지.
90억 기준으로 대출해줬더니 사고치고 40억밖에 없어요라고 해버린다고 얘네가. 40억만 유황 책임질게요라고 해버린다고. 그럼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유한 책임 때문에 생기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1번, 2번이 있는 거죠. 그럼 봐봐. 결국 무슨 얘기야? 책임을 명확하게 지라는 거지 주주의 권리 확대가 아니죠. 의무를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2번. 자, 이것도 아까 여기랑 이어지는 거거든. 한 주 가지고도 발행은 된다. 한 주 가지고도 설립은 된다니까요. 소액이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뭐야? 나의 유한한 책임보다 피해가 컸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야. 아무리 소액이라도 책임만 질 수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겠니? 3번이요. 왜? 자본금 감소를 해버리면 책임을 안 질 거 아니야. 그 목적은 채권자 보호라고요. 목적은 뭐라고? 채권자 보호라니까. 경제적으로 폐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목표로 자본금 니네 맘대로 줄이지 마. 최소한 지기로 한 책임까지는 져. 그거 자꾸 줄이려고 하지 마. 정답은 3번. 이해를 해야 돼요. 구조를 잡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내용이 처리가 돼야 돼. 근데 여러분 편한 방법은 자꾸 꼼꼼하게 읽고 이해하는 걸 거야. 하세요. 근데 그건 기본이야. 초등학교 재민이 동생 손 잡고 같이 독서하세요. 공부 같이 하세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 선생님 여기 10초씩 잡아주시고 마무리 지어주세요.